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말 살아남은 종목들이 몇 안 되는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채 금리가 다시 10년물 기준으로 4%를 돌파한 점, 또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미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와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엇갈렸던 간밤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9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18%,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다시금 18,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4%를 재돌파한 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시장을 압박하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밤사이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결국에는 지난 8월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금 4%를 돌파했습니다. 이 4% 돌파가 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느냐?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국채로 안전자산으로도 꽤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WTI도 밤사이에 꽤 크게 오르면서 77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또한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으로 함께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변동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은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밤사이에도 18% 이상 크게 오르면서 2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계속해서 이 빅스 지수 추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 이후 돌파한 빅스가 20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시장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소화한 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 그리고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데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빅테크가 대다수 내릴 때 그래도 엔비디아는 2.24% 상승을 했는데 왜 올랐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10일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 그래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약하게나마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밤사이에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정한 AI 스마트폰은 2년 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아이폰 16 또는 17에 대한 기대가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비디아 2% 이상 오름세를 보였죠. 사실 특별한 이슈나 발표는 없었지만 엔비디아의 AI 서밋이 현지 시간 기준 7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밋 기대감에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은 3% 이상 하락했는데요.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월마트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았던 에너지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에너지주 상승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WTI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내 11개 섹터 등락률을 봐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섹터 상승률이 6%가량이 되죠. 이날 전체적으로도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엑손모빌, 쉐브론 모두 소폭이지만 올랐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2.5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가까이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닥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헐린에 이어서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북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5등급 허리케인으로 강력할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0조 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경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 관련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특히 이 허리케인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로리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니버셜 보험은 19%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발전기 주로 제네락 홀딩스 밤사이에 8%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망가지면 발전기부터 찾아서 어떻게 가동을 시켜봐야겠죠. 그 이유로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개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밤사이에 15%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분기마다 AI GPU를 10만 대씩 출하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전 피격 그 장소, 동일한 장소에 가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는 11.45% 밤사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캠벨, 이렇게 숲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번스타인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비만 치료제 복용자들이 지금 숲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따라서 식습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또 음식료, 식음료 관련주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달러와 금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후로 연준의 빅컷이 실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은 더디게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밤사이에는 달러 인덱스가 수호폭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102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강달러는 금 가격에 좀 악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를 살펴봤다면 유럽 증시도 오랜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증시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하락세로 마감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오늘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을 비롯해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에서도 조 단위의 대형 M&A와 긍정적인 유럽의 경제 전망이 장을 소폭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18% 오른 519.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은행주가 0.99%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듯 했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는 1% 미만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46% 상승하는가 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2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 지수는 0.66%,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지수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소폭 하락 마감한 장도 있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09% 내린 19,104.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독일 연방통계청이 8월 산업 주문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8월 산업 주문은 전달 대비 5.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독일 증권가에서는 산업 주문이 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이러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즉 독일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약화하고 있는 셈인데 이거는 독일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네, 독일 상황은 조금은 부진한 것 같은데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한 데는 그래도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센틱스 투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예상 밖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지수는 이번 달 마이너스 13.8을 기록했는데 사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던 추세에서 살짝 벗어나서 반등에 성공한 수치이거든요. 실제 지난 9월 기록이 마이너스 15.4인데요. 이번 달에는 그보다는 소폭 오른 거죠.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유로존이 경제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가운데 일단은 경제 하락 추세는 섰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가도 아니고 유럽 주요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유로존 경제가 개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스페인의 한 창업은행 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유로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측면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성장세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유럽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M&A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징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는 조단위의 풍력업체 관련 M&A 소식 그리고 패션계 M&A 소식으로 장이 뜨거웠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해상 풍력업체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는 오늘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풍력발전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이 회사의 주요 지분을 매입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밖에 프랑스는 명품주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재미를 봤는데요. 특히 까르띠에를 보유한 리치몬드는 온라인 패션 및 액세서리 사업부를 독일 패션 플랫폼 마이테레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2% 상승했고요. 이 밖에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하고 캐링, 에르메스도 각각 2.7%와 4.57% 그리고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명품주가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머스트 노우 5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유가도 올라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추면서 S&P 500의 인덱스 지수가 6,000을 올해 안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었던 고용 지표 덕분에 이러한 자신감은 시장 안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낮췄는데요. 지난 8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5%로 높였었는데 8월 중순 들어서 20%로 낮췄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15%까지 다시 한번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CME그룹의 패드워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더라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11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확률은 현재 94.5%까지 높아진 상황이죠. 이어서 골드만은 이런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S&P 500은 올해 말까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년 뒤 목표가로는 6,300선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S&P 인덱스 지수보다도 9.5%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분기 기업 실적과 함께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오늘은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투심이 흔들리긴 했지만 월가의 전망치처럼 지속적인 장밋빛 전망이 미증시에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권 안에서의 분석들이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수혜 섹터들이 대거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의견들이 간밤 월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데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인베스코나 JP모건 자산운용, HSBC, 노무라 홀딩스 등은 최근 중국 증시의 반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실제 자금으로 경기 부양 약속을 뒷받침하는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미 상당수의 중국 주식이 9월 말 이후에 급등하면서 과대평가 상태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건데요. 중국 주식은 9월 말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의 비중 확대를 상향하면서 함께 급등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홍콩에 상장됐던 중국 주식으로 구성된 항생 중국 기업 지수가 9월 말 이후로 35% 이상 급등한 상황인데요. 다만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랠리로 일부 중국 주식은 이미 과대평가됐다. 예상되는 이익과 실적에 대한 명확한 가치 제한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데이터가 바닥을 치고 부양책이 보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일부에서는 추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당국이 이행 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면 중국 주식을 추적하는 지수가 15%에서 20%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정책 패키지의 실행 방안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추가적인 실행안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안에서 단연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것은 슈퍼마이크로죠. 관련해서 반도체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함께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간밤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치와 함께 현재 슈퍼마이크로가 출하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슈퍼마이크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큰 AI 공장 중의 일부에 액체 냉각 솔루션이 장착된 10만 개 이상의 GPU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 면에서는 이 분석 회계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바 있었는데 오늘 발표됐던 회사 서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집중하면서 이날 16% 급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4분기에도 전망이 밝다라는 멜리어스의 리서치 전망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멜리어스 리서치는 AI 반도체 주식이 4분기에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계절적으로 4분기의 반도체 주식의 성적은 좋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 반도체 지수는 4분기에 평균적으로 9.4% 상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4분기에도 계속 지켜볼 종목으로 제시를 하면서 간밤에 엔비디아 추가 상승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죠. 4분기 AI 반도체들 추가적으로 상승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로보택시 데이를 코앞에 두고 있는 테슬라. 오늘은 조금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대감과 함께 올랐던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월가 안에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마다 내걸고 있는 기업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게는 400억 달러, 많게는 6,600억 달러로 굉장히 월가 안에서도 크게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편차에는 테슬라 자동차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등 주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IT 기업의 주가 배수를 적용할지 아니면 자동차 기업의 주가 배수를 적용할지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을 놓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에는 테슬라의 순이익 증가세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구성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큰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이 공급 모델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간에서도 지금 앞으로 오는 1년에서 2년 안에 이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재고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수요가 만약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실적 개선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간밤에 테슬라 3% 정도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또 여기에 고질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저가 모델 양산과 관련된 지연 우려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로보택시 데이를 앞둔 테슬라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4,000의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번 상승의 최고점까지 갈 수 있는 올타임 하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부분은 지난 비트코인의 거래일들을 놓고 봤을 때 보통 10월에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70% 이상은 10월이 월봉 기준으로 늘 상승 마무리했던 부분이 현재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현재 명확한 거시경제적인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FOMC 회의록을 함께 발표와 공개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코나그라 브랜드 실적 토파보기입니다. 자, 그동안 연준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정점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다 거시경제 지표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연준에 하는 일 3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수능 언어 영역이라고 했죠. 3번 적당한 장기 이자율은 적당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챙기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은 그 명사가 굉장히 지금 강력한 그 어떤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를 손에 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라는 카드를 언제 쓸까 결정하는 역할을 연준의 FOMC가 한다. 그거 계속 머릿속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가지표, 고용지표 쭉쭉쭉 나오는데 이번 주 후반에 물가지표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연준이 하는 일은 거기에요. 연준이 하는 일 1, 2, 3번에서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하거나 기업의 실적을 잘 나오게 가공하거나 못 나온 기업들을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끌어당기게 한다. 이런 거 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써져 있다고 하면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자라나왔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겠죠. 중국은 그게 가능해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을 합니다. 기업들의 그 좌표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의 그 민간 기업들의 실적을 어떻게 연준이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3의 변수가 기업들의 실적인 것이에요. 결국. 그 연준이 기업의 실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금리도 뭐 FOMC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죠. 물가랑 고용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뭐 조조수 얘기는 이제 그만하게.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예를 들어서 조조수 하면은 안 좋으니까 업종으로 할게.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뭐 디자인 관련 계열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그냥 뭐 일반 생산직에 취직을 해 있다. 그럼 나는 취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언제든 나는 디자인 계열로 너무나 가고 싶어. 나는 오늘 이거 생산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지금 소주에 삼겹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걸로 내가 저축을 하려고 일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전체 실업률에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U6 실업률 같은 게 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너 이거 다니고 싶냐 안 어차피 익명이니까 내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지만 전체 실업률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변동성이 많은 지표들은 빼버리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조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음모론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기업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드저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드저스트 나오는 게 조정했기 때문에 겉으로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걸 빼면은. 근데 이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 막 1, 2년, 3년, 4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조작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다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기업의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금리의 정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최초 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3개월 해서 S&P 500의 업종 섹터별 수익률 쭉 나왔잖아요. 70년부터 50년치 평균이. 필수 소비재와 방산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IT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는 어차피 기업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대로 연준이 기업들의 실적을 좌지우지 못하듯이 기업들이 연준에 가가지고 파월 의장을 막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너 금리 내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별개인 것이죠. FOMC 연준이 그 FOM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S&P 500 기업의 실적, 이익 성장률이 결국에 그 주가에 수렴했었잖아요. 주가가 이익 성장률에 수렴했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결국 바보야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야 이렇게 끝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주지하시면 돼요.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결국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그렇게 골머리를 썩혀가지고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계속 면밀히 관찰한 가운데 금리 인하 카드를 쓰거나 금리 인상 카드를 쓰거나 어쨌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거에 뒷받침을 그러니까 손뼉이 맞아 딱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기업이 치는 손뼉은 기업의 실적이고 연준이 치는 손뼉은 적절한 타이밍의 금리 카드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맥주랑 와인을 만듭니다. 자, 이제 가을 뭐 지금 조금 있으면 추워져 버리는데 지금 워낙에 좋은 계절이죠. 전국이 다 축제판입니다. 맞죠? 모두 축제예요. 세계 불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고궁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축제입니다. 그럼 이제 또 술 한 잔 걸치시겠죠. 얼마 전에 저 SNL 보다가 빵 터졌는데 뭐 요즘에 러닝크루 때문에 문제가 난리라며요. 뭐 지자체에서도 세네 명이서 몰려서 달리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뭐 물론 그걸 법적으로 세네 명이서 손잡고 달리고 있는데 가서 손을 끊을 수는 없지만 러닝크루가 한강을 다 막고 난리래요. 지금 SNL에서도 이미 패러디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야영 씨가 이제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야 라떼는 뭐 와인을 마셨었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막 그 이제 뭐 와인 동호회도 있고 뭐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호회의 목적이라는 그 드라마가 왜 있겠어요? 동호회의 목적이 야 쟤 절대 러닝하러 온 애 아니야. 뭐 이런 꽁트에 나오는 내용이 왜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다 결국은 친목인데 결국에 와인이든 맥주든 사실 이런 가을 분위기에 너무 딱 떨어지는. 근데 그때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와인이 일단 맥주보다 비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더 경기가 어려운 거랑은 별개로 더 비싼 것, 더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으로 따지면 맥주가 압도적인데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와인, 위스키, 꼬냑 이게 금액이 더 높아져서 맥주의 판매 금액을 역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와인, 꼬냑, 브랜디 이런 것들이 훨씬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 비어가 지금 85.4를 차지하고 있고 14.6이 와인은 스피리츠인데 스피리츠가 정신이잖아요, 정신. 근데 이게 요 술의 용어에서는 증류주입니다. 이 비어와 와인을 묶으면 발효주예요. 비어랑 와인 그리고 일본의 사케, 우리나라의 막걸리 이런 거 다 발효주입니다. 발효주라는 거는 발효를 시키고 나서 별다른 추가적인 공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피리츠에 속하는 증류주에 속하는 거는 브랜디, 꼬냑, 위스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추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추가 공정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발효를 하고 난 뒤에 수분을 더 날려서 한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의 원액이 더 남겠죠. 그래서 도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은 도수가 좀 더 세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프리미엄을 원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더 센 술, 이 와인 앤 스피리츠를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발효주랑 증류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고 여기가 지금 14.6이지만 결국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여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비어는 85.4 차지하고 있는데 8% 증가했고 와인 앤 스피리츠는 마이너스 7% 감소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은 2.6 빌리언 달러 나와서 플러스 6%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GAAP 미국 회계 기준으로 순이익이 877 밀리언인데 지난 분기 2025년도 1분기거든요. 이게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100% 이상 지금 순이익이 성장했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주당 순이익 4.78. 이것도 10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942밀리언. 23% 증가. 네, 대단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지금 한 상황이네요. 와인 앤 스피리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요 맥주가 85.4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출 비중 자체가 8%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면은 와인 앤 스피리츠는 지금 2023년도 3분기 기점으로 꺾이고 있고요. 비어가 2023년도 4분기 바닥을 찍고 2025년도 1분기에 급증을 했네요. 2024년도 2분기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자, 역시 가을 이거 다 똑같아요. 물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이거 여름보다는 사실 와인은 그쵸. 러닝 크루에서 러닝을 한다면 러닝 하는지 러닝 안 하는지 인증샷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세계 불꽃 축제인데 남해 아파트 가서 남해 아파트 복도에서 와인을 든 인스타 인증샷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 왜 거기 있겠어요? 와인을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인하고 축제하고 가을하고 되게 어우러져요. 그리고 경기가 힘들면 더 독한 술을 마요.
그 옛날에 소위적인 앱솔루트 보드카를 이제 소금을 묻혀가지고 이게 소금을 먹고 레몬을 해가지고 먹는 그쵸? 그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한 술을 그런 먹는 하여튼 프리미엄 이쪽에 커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의미가 그거겠죠. S&P 500의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중요한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무슨 고용이니 물가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니 금리 인상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에 저 이익 성장률을 수렴한다. 장사 잘하면 주가는 오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코나그라 브랜드입니다. 자, 요것도 소비재죠. 자,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예요. 물론 술, 알코올 이게 필수 소비재인지 이게 선택 소비재인지 술, 담배, 기호 소비재인지 나뉠 수가 있지만 술을 맨날 먹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 코나그라 브랜드는 조금 달라요. 코나그라 브랜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켈로그 같은 거. 그렇죠? 켈로그 하면 딱 알잖아요. 뭐 시리얼이나 뭐 여러 가지 팔고 그다음에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크래프트 하인즈 같이 뭐 케찹 만들고 소스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조미료 무슨 시리얼 이런 거 합쳐 놓은 건데 그로서리 앤 스낵 이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 부분이랑 비슷한 거죠. 크래프트 하인즈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38.9 여기 뭐 냉동식품 무슨 먹는 거 이런 거 38.9 요거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부분이 9.3 있고 푸드 서비스가 9.5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그 필수 소재 식료품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보면은 얘는 지금 좀 상반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4% 나왔죠. 판매액이 2.79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이 플러스 46% 증가를 해서 466.8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괜찮게 나왔네요. 그리고 요 지금 주당 손실이 나왔습니다. 로스가 나왔죠. 로스가 나와서 0.97 나왔는데 그래도 요것도 지금 4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조정된 순이익 하면 0.53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0%. 조정을 해줬더니 조금 내려갔네요. 어쨌든 간에 뭐 나쁘진 않은데 얘는 매출이 줄어든 게 좀 틀리네요.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죠. 가장 많이 줄어든 건 플러스 8% 푸드 서비스지만 비중이 작으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단계 컸죠. 냉동식품하고 조미료 이런 것들 스낵 이런 것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EO의 말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CEO의 말에도 지금 우리가 강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 계속 강했다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CEO의 말은 사실 다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은 좀 줄었지만 순이익이 늘었다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제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알코올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니까 지금 2024년도 8월 달, 9월 달 그리고 지금 10월 달 여기 지금 저점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5달러 요 수준 여기는 굉장히 지지가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빠졌거든요. 지금 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밑꼬리를 크게 단 모습이고요.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왜 이 라인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알겠네요. 2024년도 1분기, 그렇죠? 2024년도 1월 달 요 저점이 계속해서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지금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결국 235달러 여기가 중요하네요. 여기가 붕괴가 돼버리면은 그 전에 2023년도 1월 달 수준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 됩니다. 지금 200달러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밑에 나오는 거는 RSI인데 지금 RSI가 지금 50 미만으로 지금 내려가 있죠. 약세 국면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청난 수렴이 월봉으로 보니까 더 심하죠. 자, 월봉으로 보면 수렴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2022년도 1월 달부터 지금 무려 거의 만 4년이죠. 만 3년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2019년 이전의 고점 여기 근처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기다란 박스권이 결국에는 여기가 만약 통과가 돼서 270달러 이상을 가게 되면은 다시 두 번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를 정말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 20개월 선이 있잖아요.
20계열선을 잘 보시면은 올라간 뒤에 횡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 N자가 뻗기 시작한다면은 초장기 상승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초장기 상승입니다. 근데 20계열선을 이렇게 지나고 봐야 이 흐름이 보이잖아요.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모양이 다 갖춰진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20계열선이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 모습이 N자가 확실히 보이고 나서 들어가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봉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보고 들어가는 거냐고요? 아까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전부 일치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 월봉의 이 흐름이 20계열선 이 모습이 확실히 나오지 않더라도 일봉, 주봉의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일봉, 주봉에서 상승 N자가 일어나면 월봉의 상승 N자가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주봉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장기 상승세를 확인한 다음에 일봉, 주봉에서 작은 모습을 캐치해서 거기서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기 상승세는 월봉으로 확인이 됐고요. 장기 상승세가 상승 N자가 확인되기 전에 일봉, 주봉에서 포착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나그라 렌즈 보겠습니다. 켈로그라던가 크래프트하인즈에 비교되는 자, 얘는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일봉에서 21선을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완전 붕괴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뭐 이런 게 있죠. 보시면은 고점이 3번 정도 낮아졌어요. 잘 보면은 이 봉도 낮아졌지만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3봉으로 낮아지면서 여기 20계선을 완전 깼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일봉상에서는.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 4일 동안 이 하락갭을 못 벗기고 있기 때문에 하락갭의 의미가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봉, 월봉에서 믿을 게 있다면은 완전 무너진 건 아니죠.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에서 완전 무너지지 않았죠. 자, 여기 지금 60주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0주선이 지나가고 있고 2023년도 7월 달 그리고 여기 2023년도 1월 달 그 더 전에 2023년도 말 전부 여기 저점이 포진하고 있네요. 제일 좋은 건 60계열선을 깨지 않는 것이겠죠. 여기서.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월봉도 지금 엄청 수렴을 하고 있네요. 지금 10계열선을 살짝 깬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20계열선도 위에 있고요. 60계열선, 120계열선 전부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밑으로 내려갔던 이 부분 있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던 부분이 컸어요. 여기서 이 20계열선이 지지였는데 저항으로 지금 바뀐 게 확실하죠. 여기서 60계열선, 120계열선, 그다음에 지금 20계열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자, 밑에서 10계열선의 지지, 그리고 20계열선의 저항. 자,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나그라 렌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8달러 밑을 깨게 되면은 밑으로 한 단계 내려가서 2019년 1월 달 저점 테스트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하고 오기 전에 손절가를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나그라 렌즈, 컨스틸 렌즈 봤는데 아무래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술은 즐겨도 좋은데 절대 사고나 요즘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뉴스에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후에 뭐 살인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가을바람 공활한데 와인 한 잔 걸치면 여러분, 10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2달 전에 예정이 됐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 바로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로보택시의 일부를 조금 그림자를 강하게 넣어서 공개를 한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로보택시가 올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가 오기는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일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초대장은 다 발부가 됐고요.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그것도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굳이 이 이벤트를 여는 것은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좀 누리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이 스튜디오 주변에는 지금 보호가 된 그런 로보택시들이 FSD 시스템을 조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날 공개되는 로보택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알려진 건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문 매체가 좀 추측한 내용들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모델 3와 유사한 소형 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도어가 아닌 2도어 세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때는 바퀴가 3개인 자동차 아니냐 이런 그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3개보다는 4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낮은 단가에 초점을 둔 로보택시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이 테슬라 전문 매체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택시 자체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로보택시 이벤트 안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담길 수도 있겠죠. 이벤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물 로보택시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실물이 공개된다는 뜻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나 시간도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실제로 그 이벤트의 참가자들이 로보택시를 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을 어떻게 이뤄나갈 건지 그 사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율주행 기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7월에 이 자율주행을 못 믿겠다면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팔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로보택시 그래서 언제 출시할 건데 출시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모델 2와 같이 더 저렴한 모델 출시 여부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무선 전기차 충전 그리고 로보택시 위생 관리에 관련된 특허를 또 냈다고 합니다. 이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날 함께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10월 10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기차 입지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판매량을 쭉 정리한 건데요. 지금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테슬라의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비아디가 정말 압도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전기차 하면 무조건 테슬라였지만 지금은 워낙 많은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
기대해 줄 수 있고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뭐 주가 측면에서나 판매량 측면에서나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10일 이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4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중 기준으로도 하락률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사실 테슬라 빅 이벤트에는 유독 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를 진행한 바로 다음 날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 드물었는데요. 이번에도 애널리스트들 이벤트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다.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 이게 주식시장의 굉장히 보편적인 패턴이기도 한데요. 테슬라가 정말 시장이 이미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랄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가 반응 굉장히 약할 수도 있고요. 랠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말고 그럼 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뱅크 애널리스트가 후광을 받을 종목들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는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웨이모가 동일하게 자율주행 차를 개발을 했고 이미 이 웨이모의 택시들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알파벳의 주가는 반독점 이슈 등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에 10만 건 이상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중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알파벳은 로보택시 이벤트에 후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웨이모에 좀 더 친숙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와 리프트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두 업체는 로보택시 운영, 택시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웨이모와 GM 크루즈 등 자율주행 파트너들이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가 테슬라 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의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야 2차 전지의 주가도 함께 또 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일 로보택시 이벤트 다 완료된 후에는 역시 완벽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이벤트를 앞두고 로보택시 이벤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